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의 마약 정밀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추가 감정을 의뢰했고요. 감정 결과에 따라서 유아인 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사건 내용 최단비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배우 유아인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조사 중이고요. 소변 검사 결과 대마와 관련해서는 양성이 나왔고 프로포폴과 관련해서는 음성이 나왔거든요. 지금 추가로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경찰이 지난 5일이죠. 인천공항에서 입국하는 유아인 씨에 대해서 이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하고 이 소변에 대한 간이 검사를 실시를 했고요. 또 여기에다가 휴대폰을 압수를 해서 지금 디지털 포렌식 과정이다라고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간이 소변 검사를 했더니 대마는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간이 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찰은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이고 이 정밀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이 정밀 감정 결과가 나오면 그러면 유아인 씨를 소환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대마는 양성 반응이 나왔거든요. 앞으로의 조사 결과를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대마초 흡입 가능성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정밀 감정 결과를 봐야겠지만 네. 간이 검사 결과에서 양성이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대마를 흡입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경찰은 보고 있는 상태이고 다만 지금 이 간이 검사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프로포폴은 음성이 나왔어요. 하지만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프로포폴과 이 대마 같은 경우에는 몸에 남아있는 기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마 같은 경우가 프로포폴보다 훨씬 더 길게 남아있고 프로포폴은 한 3일에서 4일 정도 남아있고 이 대마 같은 경우에는 최대 한 10일까지 남아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또 일부 보도에서는 유아인 씨가 원래 출국일보다 한 이틀 정도 늦게 표를 연장했다는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경찰에서는 정밀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 뭐 간이 검사 결과에서 프로포폴이 음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겠다 이러한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모발과 관련해서는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니까 2, 3주 뒤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소변 검사는 간이 검사다 보니까 모발 검사를 했을 때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 간이 검사와 정밀 검사의 차이는 물론 정밀 검사가 훨씬 더 높지만 이 소변 같은 경우에는 체내에서 한 3일에서 네.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검사 결과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모발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이 지나도 검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네. 만약에 어떠한 투약을 한 이후에 일주일이 지났다라고 하면은 소변 검사에서는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음성으로 나올 확률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발 검사를 했을 때에는 양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체내에 더 오래 남는 그러한 특징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찰에서는 이런 모발 검사가 2, 3주 이후에 나오는데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 이러한 입장입니다. 네, 아무래도 감정 결과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 쪽에서도 신병 확보 검토는 안 하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제 추가 조사를 하겠다 신중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검사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양성 반응이 나오게 됐을 때 수사의 향방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양성 반응이 나온다고 한다면 어떤 양성 반응인지 이제 알아봐야 되겠지만 네. 대마, 프로포폴에 둘 다 나온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국가수의 감정 결과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수사에 돌입할 수 있겠지만 경찰이 밝힌 바로는 아직까지 예를 들자면 프로포폴로 처음에 이제 조사를 한 것이고 해당 병원들에 대해서 압수수색까지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프로포폴이 음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프로포폴과 관련되어 있는 수사는 계속할 예정이다. 네. 이렇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이번 사건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과 관련해서 수사가 시작된 거기 때문에 지금 식약처가 조사한 결과 51명 중에 유아인 씨가 한 명인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마약류 중에 특히 프로포폴과 관련해서 오남용 사례가 많고 관련 유명인들이 대거 이제 적발되는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 사실은 프로포폴 불법 투약 같은 경우에 형이 낮지는 않습니다. 네. 불법 투약 같은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래서 사실 실제의 형은 굉장히 높은 편인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게 예를 들자고 한다면 예전에 이승현 씨나 박시현 씨 같은 경우에는 100회 정도를 투약을
투약을 했어요. 그럼 원래는 상습적인 투약 같은 경우에는 1.5배를 가중을 해야 되는데 그때 받았던 형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또 하정우 씨라든지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벌금형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의 법정형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형을 받고 있다.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얘기들이 있고 또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치료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접근이 좀 쉽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이러한 뭐 마약류라든지 그러한 것들보다는 접근이라든지 느낌이 좀 괜찮다 이러한 생각이 있어서 이러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또 방지하기 위해서 환자 투약 내역 조회는 지난 2021년에 처음 시행이 됐거든요. 근데 의료계에서도 마약류 규제 강화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긴 한데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한 의사는 불과 1.8% 정도거든요. 10명 중에 1명꼴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예를 들면은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치료와 관련돼서 예를 들면 수면 마취라든지 이런 데 네. 사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치료를 했을 때에는 그 치료와 관련돼서 어떠한 약들이 사용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의 기록이 이미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그러한 것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기록들을 좀 더 상세하게 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작년에 12월에 연예인 돈 스파이크도 이제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았고요. 지금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처벌이 너무 가볍지 않냐, 솜방망이 처벌이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돈 스파이크 씨는 단순히 불법 투약이 아니었고요. 필로폰을 매매까지 했습니다. 이게 투약과 매매는 형이 굉장히 다르고요. 네. 매매는 일반 투약 같은 경우 형이 높지는 않은 편인데도 매매는 굉장히 형이 높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네. 그 집행유예를 받았던 이유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그 당시에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국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데 그러면 청소년들이 봤을 때에는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해도 집행유예밖에 받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경각심이 무뎌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연예인에 대한 특히 마약류와 관련되어서는 접근을 좀 신중히 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부에서도 마약과 관련해서 전쟁을 선포를 했고 더 강화하는 분위기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마약 단속국 같은 전담 기구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게 너무 움직임이 더디지 않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약과 관련되어 있는 경찰의 부서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요. 또 네.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 검찰에서도 마약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뭐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전담국이 없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검찰과 경찰이 각각 마약과 관련된 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서로의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얘기들도 있어서 창구를 일원화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직 검사를 했는데 동의 없이 환자의 폐 일부를 잘라낸 의사가 있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 대학병원의 흉부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던 한 A 씨였는데 이 네. A 씨가 2016년에 환자의 폐 조직 검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폐 조직 검사 도중에 폐의 우측에 있는 윗부분이죠. 우상엽 부분을 잘라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환자는 전신 마취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우상엽이 잘라내지는 걸 몰랐고 원래는 환자와 얘기할 때에는 폐의 조직의 일부만을 채취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 의사가 왜 전체를 잘라냈냐면 조직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 폐가 만성염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폐는 기능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네. 우상엽을 절제를 했는데 절제를 하고 나서 검사를 해봤더니 알고 봤더니 이게 만성염증이 아니라 결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엽 전체를 절제할 필요가 없었고 결국은 오진이었죠. 그래서 오진으로 인해서 폐 우상엽 전체를 절제했던 사건입니다. 네, 어쨌든 오진이 나온 거고 1, 2심 결과가 나왔는데 2심에선 형량이 좀 줄었거든요. 감형을 받았거든요. 이게 줄어든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1심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그래도 이제 폐의 이 우상엽 같은 경우를
잘라낼 때에는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근데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네. 업무상 과실치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죄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를 했는데 2심 재판부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유죄를 인정하긴 했습니다. 똑같이 당연히 의사가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근데 다만 감형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의사 같은 경우에 30년 이상 흉부외과 전문의로 성실하게 근무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특별히 이러한 일이 네. 없었고 여기다가 그 당시에 물론 오진이긴 했지만 의사의 판단으로는 치료를 위해서는 이것이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집행유예에서 좀 감형을 해서 벌금형이 맞겠다라고 해서 감형된 사건입니다. 네, 이번 말씀해주신 판결은 형사재판이었고요. 앞서서 민사소송도 진행이 됐습니다. 이번 형사재판의 판결이 아무래도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거든요. 판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민사소송의 판결이 형사소송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민사소송이 네. 먼저 있었고요. 이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손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의사, 아까 전문인 의사와 그리고 그 전문의가 있었던 병원이 둘이 함께 이 피해자에게 11억 원을 배상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실제로 11억 원이 전체 배상이 됐어요. 그래서 형사법원에서는 이렇게 배상이 이미 받아졌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손해는 회복이 됐다. 이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가 어느 정도는 받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것들 다 인정을 해서 이제 형사를 2심에서 감형이 됐던 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보내지 않은 이른바 나쁜 아빠 관련된 사건이거든요. 명단 공개가 이루어지자 뒤늦게 이제 1억여 원을 붙인 아빠도 있었는데 사건 내용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나쁜 아빠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아내와 이혼을 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아이가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 둘에 대한 그 양육비가 있는데 이 양육비를 이혼한 후에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양육비가 밀린 게 한 1억 2천만 원 정도가 됐고요. 네. 1억 2천만 원의 양육비를 주지 않기 때문에 지난해 10월에 이 아빠에 대한 명단 공개가 되고 출국 금지 등의 제재 조치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제재 조치가 발생을 하니까 그제서야 이 1억 2천만 원의 돈을 지급을 했고요. 그래서 여가부가 지난 1월에 이 제재 조치에 대한 종결 조치를 한 상황이고 여기에 대한 이 사건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제재 조치를 했더니 나쁜 아빠들이 다시 양육비를 네. 주는구나. 그러니까 좋은 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여가부가 발표한 사건입니다. 네, 이런 양육비 채무 제재 조치 2021년 7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서 명단 공개가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전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딱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도 외국처럼 이렇게 예를 들면 명단을 공개하거나 출국을 금지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도입하자라는 얘기가 계속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2021년 7월부터 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떻게 제재 조치를 하냐 하면 네. 예를 들면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이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아빠에 대한 의사에 대한 것들을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합니다. 어느 정도를 제재를 할 것인지.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제재에 대한 종류 같은 경우에는 명단 공개가 있고 출국 금지가 있고 면허 정지가 있고요. 중복도 가능합니다. 근데 면허 정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면허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반드시 차가 있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생계가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이것이 소명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면허 정지 같은 경우에는 면책되는 그러한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네, 2021년부터 이제 제재 시작을 해서 지금과 같은 경우처럼 이제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례도 있지만 양육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이 수치가 10명 중에 1명도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네.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이 제재가 뭐 좋은 영향도 있겠지만 실효성이 없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제재 조치를 받고 나서도 전부 지급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도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전부 지급하는 사람은 3%고 그나마 일부 납부하는 사람도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얘기가 발생하냐 하면 면허 정지는 100일입니다. 그리고 출국 금지는 6개월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아빠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100일만 버티면 아니면 6개월만 버티면 그러면 난 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제재 조치가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거기에다가 아까 드린 것처럼 면허 정지 같은 경우는 예외 조치가 있다고 했잖아요. 생계형이면은 면허 정지를 안 받는 경우들이 있어서 버티면 괜찮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있고요. 그래서 제재 조치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논의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명단은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97명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양육비 심의위원회에서 제재 네. 조치를 추가적으로 명단을 발표를 했는데 97명이고요. 그러니까 명단 공개가 9명, 출국 금지가 38명인데 이 이외에도 원래 내가 일부만 일단 지급하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지급할 의사를 밝히면 제재 조치를 면해줘요. 그럼 면해주는 사람만 하더라도 명단 공개가 2명이고 출국 금지가 4명이니까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재 이후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았을 때 처벌도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양육비 이행법이 있는데 네. 제재 조치를 받고 나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처벌이 가능하고요. 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6개월만 버티면 나 100일만 버티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외 조항도 있고 제재를 가하기 위한 행정 절차도 어느 정도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좀 피해가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양육비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데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있으면 좋을까요? 지금도 사실은 이 제재 조치를 받으려면 감치가 먼저 있어야 되고요. 감치를 하고 나서도 법적인 다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법적인 소송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제재 조치를 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지만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까지 가는 단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계들을 좀 더 간소화하고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좀 더 그런 문턱을 낮춘다면 그런 많은 그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좀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